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케어 이웃 뉴스 김영래 편집장께서 지난 24시간 동안 모아주신 시니어 관련 소식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와, 초고령 사회라는 아주 거대한 이야기부터 당장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마주한 돌봄 문제, 또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람들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이렇게 하나로 꿰뚫어보는 질문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이게 아닐까 싶어요. 어떤 자료는 경고를 보내고 또 어떤 건 현장의 균열을 보여주죠.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해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걸 좀 입체적으로 연결해서 보면 큰 그림이 보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큰 그림 한번 제대로 그려보죠. 가장 먼저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미국에서 온 경고인데요. 은퇴쓰나미라는 말은 저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익숙한 표현이죠. 근데 이제 와서 진짜 공포는 따로 있다고 하니까 좀 섬뜩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그 기사가 바로 핵심을 짚은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은빛 쓰나미라고 불렀던 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물결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마켓워치의 지적은 그 파도가 한 번 휩쓸고 지나간 뒤에 진짜 문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나간 뒤에요? 네, 바로 역류 현상, 즉 85세 이상 후기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시점을 말하는 거죠. 역류라니 표현이 정말 강렬하네요. 아니 근데 65세 이상 인구가 느는 거랑 85세 이상 인구가 느는 게 그렇게 다른 문제인가요? 바로 그게 통계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통계 함정이요? 네, 2030년이 지나면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 속도는 오히려 둔화돼요. 그래요? 네, 숫자만 보면 마치 고령화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위기의 본질은 단순히 노인의 수가 아니라 그분들의 의존성에 있습니다. 의존성. 비교적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65세와 만성질환 몇 개씩 앓고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85세는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차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해가 되네요. 전문가들은 이 시점을 비용의 임계점이 폭발하는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기사에서 쓴 비유가 딱 와닿는데요. 파도가 빠져나갈 때 바닥을 훑는 거센 역류가 사람을 삼키듯 85세 인구의 급증이 사회 안전망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지점이 한국에게는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훨씬 더요. 미국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오는 역류를 걱정하지만 우리는 뭐랄까 급류에 가깝거든요. 급류요. 이미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미국이 겪을 변화를 우리는 10년, 15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와. 한 인구학 전문가는 한국은 정점을 찍고 절벽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형국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이야. 국가 돌봄 시스템의 근본적인 대전환 없이는 이 급류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강력한 경고죠. 그런 거대한 압박은 결국 현장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터져 나오기 마련이겠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 대구시 사례가 눈에 띄던데요.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 직접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네, 그게 바로 시스템의 균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구의 재택의료센터 한 곳이 담당해야 하는 노인 인구가 전국 평균의 1.5배고요. 1.5배요?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세종시와 비교하면 무려 4배나 많아요. 4배나요? 이건 단순히 대구가 좀 부족하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인프라 불균형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필요한 곳에 서비스가 닿지 않는 거죠. 인프라뿐만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막으려는 노력도 있긴 하네요. 법제처에서 병원장이 방문간호 시설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방문간호 시설장은 응급 상황에 항상 대비해야 하는 자리인데 의사가 진료 보랴 시설장 역할을 하랴 바쁘면 둘 다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한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조치인데 이제야 이런 논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현장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부분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적 보완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사건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요. 전남 여수 요양원에서 입소 2달 만에 온몸에 멍이 든 채 돌아가신 80대 어르신 사건.
네. 또 70대 치매 어르신께 음식을 먹이다가 안타깝게 질식사고로 이어진 사건도 있었고요. 심지어 한 보호자는 어머니 얼굴에 몇 시간 동안 수건이 덮여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 소식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이런 사건들을 단순히 나쁜 요양보호사 한 명의 일탈로만 치부하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아, 이건 시스템 전체가 받고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터져나오는 징후들이에요. 특히 여수요양원 사건의 가해자는 과거에도 학대 전력이 있었다고 하죠. 네, 저도 그 부분 봤습니다. 이런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는 채용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간병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걸 보면 돌봄 행위와 과실치사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이 얼마나 모호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처우, 전문성 부족, 관리 감독의 부재, 이 모든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혀서 이런 비극을 낳는 겁니다. 이렇게 암울한 현실만 이야기하다 보니 정말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혹시 이런 위기 상황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움직임은 없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래요? 네. 절망적인 상황은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발시키기도 하거든요. 한 시니어 케어 기업 대표의 주장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간병 시장에 쿠팡맨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쿠팡맨이요? 그게 간병 시장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핵심은 시장 원리입니다. 지금 간병 인력이 부족한 건 힘들고 돈도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실력 있고 평가 좋은 간병인이 월 500만 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월 500이요? 네. 그 대표는 그 정도 보상이면 기피 업종이 아니라 2030 젊은 세대도 뛰어들 만한 매력적인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와, 월 5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정말 파격적인데요. 근데 돌봄 노동이 단순히 돈만 보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 소모도 크고 전문성도 필요한데 높은 임금만으로 젊은 세대를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에도 단서가 붙어요. 국가 재정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다 경제가 파탄난 베네수엘라 같은 사례를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아, 즉, 국가가 기본적인 안전망은 책임지되 그 이상의 양질의 서비스는 시장의 효율성과 경쟁을 통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의 역할과 시장의 혁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시장 원리 도입과 함께 돌봄 노동 자체의 가치와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마침 그런 움직임도 활발해요. 과거에는 간병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있었다면 네, 그렇죠. 이제는 노인생활지원사나 시니어 케어 전문가 같은 전문 직종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점은행제 같은 걸로 직장인이나 경력도 안절전 분들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이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아, 그래요? 초봉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자료에 따르면 초봉이 한 2,800만 원에서 3,200만 원 수준이고 경력이 쌓이면 4천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오. 분명 하나의 전문 커리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죠.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이 초고령 사회라는 현상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될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시니어 퓨처라는 교육 프로그램 기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시니어 문제를 더 이상 복지나 비용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산업과 기회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겁니다. 산업과 기회요? 네, 에이지테크 돌봄 로봇 같은 에이지테크, 헬스케어, 시니어 맞춤형 주거, 금융상품까지 지금껏 없었던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 셈이죠. 그런 틈새 시장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주건리라는 이름의 앱이 저도 그 기사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이름은 좀 섬뜩한데 아이디어는 정말 기발해요. 그렇죠. 1인 가구 노인이 이틀 동안 앱 확인 버튼을 안 누르면 가족한테 알림이 가는 아주 단순한 기능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출시 3일 만에 중국 앱스토리 유료 앱 1위에 올랐다는 건 그만큼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크고 그걸 해결해줄 아주 작은 기술에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거창한 기술이 아니더라도 필요를 정확히 짚어내면 거대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사례입니다. 네, 그런 새로운 산업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좋은 건 어르신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해서 돌봄이 필요한 시점 자체를 늦추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방에 대한 소식들도 있었죠. 맞습니다.
특히 치매 예방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 깊었는데요. 온갖 복잡한 방법이 있는 것 같지만 전문가들이 말하는 핵심은 의외로 아주 단순해요. 뭔가요? 몸을 꾸준히 움직이고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머리를 끊임없이 쓰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운동, 사회활동, 두뇌 활동이군요.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네,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어요. 국립재활원에서 컵 쌓기나 공 옮기기 같은 간단한 인지 운동 훈련을 했더니 참가자들의 기억력 점수가 평균 2.6점에서 7.1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3배나요? 와. 또 인천 남동구에서는 치매 예방 교실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했는데 참여자의 92.6%가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응답했어요. 92.6%면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구체적인 목표를 주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잇몸병이 치매랑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여기에 도움이 되는 식품 정보도 있더라고요. 네, 토마토나 당근처럼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먹으면 잇몸병 위험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3분의 1이요? 네, 재미있는 건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기름에 익혀 먹을 때 체내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해요. 어르신들 식단 짤 때 참고하면 아주 유용한 정보죠.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공보건 시스템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 결핵 환자를 발견한 비율이 일반 검진보다 2.2배나 높았다고 해요. 아, 정말요? 찾아가는 서비스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다 보니 노년의 삶을 돌봄이 필요한 수동적인 시기로만 볼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르신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긍정적인 소식들도 있었죠. 그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초고령 사회의 모습일 겁니다. 강원도에서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손맛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는 할머니 손맛 찾기 사업이 큰 인기라고 하고요. 아, 재밌겠네요. 또 경북 영주에서는 어르신들을 단순히 안내원이 아니라 그 문화유산에 담긴 이야기를 풀어내는 스토리텔러로 양성하는 시니어 도센트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도센트요? 네, 이런 활동들은 어르신들께는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주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세대를 잇는 소중한 자산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피할 수 없는 85세 역류라는 거대한 절벽이 우리 앞에 있고 그 압력 때문에 돌봄 시스템 곳곳에서 균열이 생기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위기 속에서 간병 시장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거나 시니어 산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또 치매 예방이나 사회 참여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늘 논의를 종합해보면 초고령 사회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식이 거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전환점이요? 네, 과거에는 연금이나 기초적인 복지시설 확충 같은 관리의 관점이 강했다면 이제는 기술, 시장, 전문 인력, 커뮤니티가 복잡하게 융합된 하나의 생태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네, 과제는 정말 거대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의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의 바탕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간병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500만 원 같은 인센티브 모델이나 사람 중심의 해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 끝난 CES에서는 인간처럼 걷고 움직이는 피지컬 AI, 즉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대의 화두였습니다. 아, 맞아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뒤인 2040년, 우리의 부모님을 침대에서 부축해 일으켜 세우는 존재는 혁신적인 제도를 통해 유입된 새로운 전문 간병 인력일까요? 아니면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일까요?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